네, 모듈 5번째는 서류 전형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아까 그 모집과 선발이 합쳐진 개념이 아까 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집을 할 때 크게 4가지 이슈를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저희가 직무공고에서 그 세세한 정보들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현실적 직무 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직에 대한 거 아니면 직무에 대한 내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야 지원자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인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요건들을 잘 갖췄는지를 스스로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이런 것들 많이 갖췄네? 그럼 지원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데 아직 갖추지 못했구나, 더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 지원을 철회한다든지, 그렇게 잘 쓰여진 어떤 채용 공고들은 자기평가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정말 공정하게 우리가 공평한 기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해서 그렇게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양방향으로 소통하시는 방식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서 기대하는 인재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적합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능력 중심 채용 모델에서 인재를 모집하는 방식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인원 중심으로 그냥 사람을 뽑았어요.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포괄적인 직무 분야에서 그냥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면 훈련해서 쓰겠다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인 직무 분야를 안내를 해주고 직무 분야별로 사람들을 뽑고 있죠. 그래서 인재 중심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중심 채용 모델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요. 필요 역량과 관련한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고 지원을 철회한다든가 하는 셀프 스크리닝을 유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능력 중심 채용 공고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공고문은 지원자가 직무를 이해하고 자신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계획이라든가 지원 방법에서 특히 채용 분야의 어떤 직무 내용과 어떤 직무 수행 요건, 직무 능력을 추가해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이고요. 블라인드 채용 공고문은 능력 중심 채용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중심 채용 공고문과 목적과 내용은 동일한데요. 그 안에서 특히 더 공정한 지금 채용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공고문 역시 직무 능력 채용 공고문과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좀 더 편견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출신지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어떤 학교명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능력 중심 채용 모델의 채용 공고문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요? 기존에 그 채용 공고문 개발해 오셨던 것과 구성 항목들은 아마 유사하실 거예요. 일단 그 첫 번째로는 기업 소개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채용 분야와 어떤 직무 내용, 그 다음 직무 능력, 그리고 전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블라인드 채용 공고문은 채용 계획의 단계에서 도출한 직무 내용, 그리고 그 직무 능력을 하셔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편견적인 요소 혹은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 채용
공고문을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업의 내부 자료들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 보통 기업 소개하실 때는 비전이나 미션,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것들을 포함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채용 분야는요. 채용 그 계획 단계 일반 계획 수립하실 때 나오시게 되는데, 채용 어떤 하고자 하는 직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채용의 형태, 채용 인원, 응시 자격, 그리고 근무 지역 등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직무를 소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직무명은 무엇이고 직무 내용은 무엇이고 업무를 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 업무의 내용들을 저희가 표현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이 되시고 나면 직무 수행 요건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겠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KSAO 등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표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형 절차와 일정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 선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전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선발 방법은 구체적으로 면접을 사용하는 건지, 면접은 1, 2차 면접으로 나뉘는 건지, 실무 면접인지 임원 면접인지 이런 선발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줘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일정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저희가 알려줘야겠죠. 그때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거는 채용 공고상에서 저희가 명시했던 내용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뭔가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사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쓰는 모든 어떤 자료들, 공식적으로 채용 공고문을 내면 그 자체가 이미 공식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불리하게 변경을 하시거나 그런 일들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가 서류 전형 심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서류 전형에서 저희가 받는 서류들은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 등이 있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일 텐데, 평가의 목적으로 직무 관련한 어떤 사항들이 기재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인적사항이라든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그리고 기타 직무 관련한 사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는 기업의 핵심 가치, 그리고 인재상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된 지원자 소개서를 자기소개서라고 하는데요. 그 입사 지원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경험적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기술해달라, 상세히 기술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때 경험 기술서들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 기술서에서는 지원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경력 사항들을 보다 상세히 기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력 기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표준 어떤 지원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 하나에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내용을 다 공통으로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도 특히 뭐 표준 프레임으로 그냥 표준 양식으로 그 입사 지원서의 표준 양식을 활용하되, 그 안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경력 기술서나 경험 기술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해 달라라고 그런 식으로 지원서를 받으시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을 하면서 저희가 특정 직군에서는 포트폴리오 양식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보유한 어떤 특정 직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출물이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석박사급들 인재들에게는 논문을 뭔가 좀 양식의 논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또 홈페이지 만든 거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근데 디자인 직군이라든가 음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시거나, 음원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입사 지원서를 저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요? 입사 지원서 개발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사 지원서의 항목을 도출하고 초안을 개발하시는 단계예요. 그때 반드시 저희가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채용 직무의 내용이라든가
고용의 형태, 그리고 경력 구분 등의 사항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저희가 혹시 사생활 침해적인 부분들이나 또 능력 중심 채용을 저해하는 어떤 그런 인적 요건, 인적 사항들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반드시 수집해야 될 최소한의 인적 사항으로만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직무 관련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될 어떤 직무의 필수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필수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발 방법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일단 큰 그림을 그리시는 설계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무 특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첨부 양식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사 지원서의 항목이 도출되시고 초안이 개발이 되시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입사 지원서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시는 단계입니다. 입사 지원서의 그 초안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직무와 관련된 어떤 현업에 계신 전문가들, 직무 관련 전문가들, SME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 어떤 부서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뭔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저희가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항목과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확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입사 지원서의 평가 기준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입사 지원서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직무 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저희가 입사 지원서에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 안에서 검토하시면서 편견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제외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주요 항목별로 배점을 설계를 하시고요. 가중치를 도출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산점 항목 같은 것도 도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역시 SME들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을 하셔야 되고, 만약 SME들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 받으셨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서의 최종본을 확정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이 입사 지원서를 썼어요. 그러면 입사 지원서들을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지원 자격 확인에서는 가장 먼저 사실 입사 지원서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부적격자들을 일단은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채용 모집 시에 공고한 지원 자격들 있었을 텐데 그 채용 모집 시에 공고한 지원 자격 요건에서 혹시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원자들이 입력한 내용에 중복이 있거나 어떤 기입을 했을 때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썼다든가 오기입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과감하게 걸러내야 되고요. 혼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평가자들이 같이 중복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셔야겠죠. 사전에 어떤 설계된 지원서 항목별로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정량적 수치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무 특성상 각 항목들의 중요도가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냥 기본 가중치로 평가를 하시게 되면 되고, 그 다음 직무 특성상 일부 평가 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별 가중치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량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는 자기소개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구조화된 어떤 기준과 척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가이드를 잘 쓰셔야겠죠. 그리고 채용 관련한 어떤 법규나 지침에서 규정하는 우대사항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점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가점까지 부여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지원자들에게 순위를 부여를 하시게 되는 절차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자 간에 다시 한번 실수한 것들이 없는지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평가 결과를 조정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
네, 서류 전형에서 제출된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시면 네, 결과를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 확정한 다음에 전형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메일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혹은 게시판들 활용하셔서 저희가 안내를 지원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양식을 활용한 어떤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인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모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 자료들 가서 보시면 블라인드 채용에 인사 담당자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자료실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무 기반 자기소개서가 일단 구성이 되면요. 지원자가 작성한 그 자기소개서는 평정 기준 개발을 통해서 평가도 하실 수가 있고요. 면접에서 지원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자기소개서를 문항을 개발을 하실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는 겁니다. 일단 왜 우리 기관에 지원을 했는지, 우리 조직에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때 조직에 대한 어떤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다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 직무 적합성을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도출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직무와 관련된 동기, 조직과 관련된 지원 동기를 확인하거나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문항들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것들을 쓰게 한다면 저희가 다양한 질문 방식들을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표 나열식,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서술형 형태로 기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가 요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떤 평가 요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기록하기가 너무 어렵다,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문턱 자체를 너무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라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문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평가가 가능한 질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제 문항이 개발이 되면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건데요.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평가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평가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질문별로 평가 지표를 일단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지표가 개발되고 나면 저희가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 라고 하는 평점에 대한 기준들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자기소개서의 평가 지표와 평점 기준이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진 평가 지표와 평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 명이 아까 크로스 체크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 사전에 평가자 눈높이 교육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명확하게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인사에서 정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평가자 간의 중복으로 우리가 평정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 평가자 간의 중복 평정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불일치하는 어떤 그런 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잘 만들어진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이 지원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한 항목에 대해서 경험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람 역량들을 들여다본다든가, 상황 면접에서 같이 연계해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질문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질문 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대표 질문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당 역량이 잘 발휘되었던 또 과거의 경험을 묻는 하나의 주 질문 형태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때 장점은 지원서의 어떤 양식을 설계하시거나 답변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고요. 단점은요, 지원자들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질문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직무 관련한 본인의 경험 중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일 질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 질문 방식인데요. 네, 아까 그 단일 질문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다중 질문 방식에서 질문이 나열돼서 계속 꼬리 질문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직무 능력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 채점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건데, 단점은 지원서를 설계하시거나 이 답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직무 관련한 본인의 경험 중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네,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든가, 네, 과정 중에 어려움이라든가 장애물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꼬리 질문처럼 계속 물어보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지원서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네, 단일 질문 방식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